가격은 증시 각도기. 안녕하세요. 전부터 증시 아침반 안지원입니다. 자, 4일째 되니까 딱 맞죠. 네. 마지막 거래일인데 지금 이제야 맞네요. 증시 쪽집게 류의원입니다. 네. 22년도가 이제 장이 끝났습니다. 네네.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뭐 사실 결제일로 보면 뭐 어저께가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시작부터 좀 안 좋긴 하네요. 네, 마무리가 좀 좋았어야 되는데 마지막 거래일에 코스피가 뭐 1.9%, 코스닥도 1.9%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. 네, 뭐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 오늘 1% 이상 빠진 데가 별로 없거든요. 대만, 일본, 홍콩 상해 다 1% 내로만 좀 하락을 했는데 한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. 개인 투자자들은 뭐 이틀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. 어제 한 1조 6천억 샀었죠. 그리고 오늘 한 8천억 정도 양시장 합해서 오늘은 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. 외국인 기관은 여전히 계속 팔고 있는데 특히 외국 기관이 코스피에서 한 5,700억 정도 순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. 업종별로는 비금속 가물 섹터가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제일 적게 떨어졌는데 업종 상승률 1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전 업종이 지금 하락을 한 거죠 오늘은. 포스코 케미칼이 0.5% 올랐는데 2차전지 섹터가 좀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었죠. 근데 테슬라가 어제 좀 반등을 하면서 2차전지 소재주들 일부가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. 서비스 업종이 두 번째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. 오늘 게임주가 좋았습니다. 이 업종 내에서 넷마블이 오늘 18%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. 중국에서 외자판호 허가가 나왔죠. 오랜만에. NC소프트도 3%대 상승을 했고요. 뭐 떨어진 종목도 많은데요. 뭐 아시아나 IDT 최근에 좋았던 항공주들이 오늘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. 아시아나 IDT가 9%대 하락했고요. CGV가 4% 하락, 하나투어가 3%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. 제일 많이 빠졌던 건 철강 섹터였는데요. 세아베스틸 지주, 세아제강, 포스코홀딩스, 현대제철, KG스틸 다 4에서 6%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항공주들, 운수창고 업종의 항공주들이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. 대한항공이 5%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.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객 수요가 많이 줄었을 때 항공화물 쪽으로 좀 많이 커버를 해서 오히려 코로나 특수를 누리기도 했거든요. 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더 급증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좀 항공화물 쪽이 많이 좀 수그러드는 것 같습니다. 네, 에어부산, 티웨이, 진에어, 아시아나, 제주항공 다 2에서 5%대 크게 하락을 했고요. 유통 섹터도 골고루 좀 빠졌습니다. 케이카 이마트가 7%대 하락했고요. LX 인터내셔널이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5%대 하락했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5%대 하락했습니다. 뭐 빠진 것밖에 얘기할 게 없네요 오늘은. 뭐 업종 다 빠지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.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있는 상태라서 내년 1월도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, 오늘 좀 힘이 없으신데요. 그러게 말이죠. 저도 오늘 좀 힘이 없는데 참 힘이 없게 만드는 장이었네요. 어제 애플이 3%대 굉장히 또 많이 빠졌습니다. 지금까지도 많이 빠졌는데 계속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.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또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좀 심해지다 보니까 리오프닝주들은 뭐 잠깐 좋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좀 소비 부진이 더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뭐 애플뿐만 아니라 신저가 종목들도 굉장히 다수였는데요. 올해 들어서 뭐 한국 주식도 많이 빠졌지만 미국 주식들 중에서도 연초 대비해서 12월 27일까지 수익률을 보니까 많이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테슬라가 69% 하락했고 메타가 65% 하락, 넷플릭스가 53%, 아마존 50%, 알파벳 40%, 마이크로소프트 30%, 애플 27%나 하락을 했고요. 반대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는 머크가 46% 크게 상승을 했고요. 캐터필라, 암젠 17%, 18%씩 상승을 했고요. 코카콜라도 오늘 8% 정도 누적으로 상승을 했네요. 정말 힘든 것 같아요. 올해 장은. 뭐 일단 나스닥이 거의 지금 한 40% 가까이 한 30% 후반 그 정도 하락했으니까 뭐 테슬라라든지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빠졌나요? 그럼요. 나스닥은 많이 빠졌어요. 다우는 한 10% 조금 넘게 빠졌는데 유독 이제 나스닥 좀 많이 빠지면서 뭐 테슬라나 뭐 그쪽에 속해져 있는 뭐 애플이나 다 나스닥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뭐 서로 이제 지수하고 종목하고 뭐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떨어지니까요. 뭐 코스피도 한 25% 가까이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. 코스닥도 한 35% 정도 가량 떨어진 것 같고요. 와, 올해 정말 힘든 장이었습니다. 37% 떨어졌네요. 그냥 전 고점 대비해서 나스닥은 작년 11월이 고점이었잖아요.
고점이었죠. 11월이 고점이었고 하여튼 뭐 많이 하락을 해서 그 정도 뭐 테슬라나 뭐 아까 말씀하신 페이스북이나 국내에 있는 뭐 네이버 비슷하게 좀 하락한 그런 측면이 있네요. 네, 그리고 뭐 투자자들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애널리스트들도 참 전망하기 어려운 장이었던 것 같아요. 22년도는. 그래서 신영증권이 오늘 재미난 보고서가 좀 나왔더라고요. 이때까지 그러니까 21년도 말에 전망을 했던 22년도 연간 전망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어떤 게 좀 실수였는지 22년도 나의 실수라는 리포트를 냈는데요. 일단 센터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여러 주요 업종들 애널리스트가 각 이 섹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서 재밌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제 김학균 센터장 의견은요, 긴축의 장기화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 좀 실수였다. 21년도 12월 FOMC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 점도표상에 나온 22년도 말 기준금리가 0.75에서 1% 범위였습니다. 근데 올해 그래서 올해 25bp 정도 인상이 3번 정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연준이 당시에 제시했던 인상 경로였는데 실제 22년도를 겪어보니까 올해 7차례 정도 금리를 올렸죠. 그리고 25bp만 올린 게 아니라 25bp는 한 번만 했고 50bp 인상 2번, 75bp 인상 4번을 해서 4.5%까지 기준금리 상당히 높아졌습니다. 1년 전에 예상했던 게 1%였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4.5%까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. 특히 이제 올해 초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올해 금리 인상을 한 번만 할 것이다. 이런 전망을 제시한 증권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뭐 그게 좀 극단에 치우쳤긴 했지만 그래도 예상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전망이 좀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언급하기로는 이제 연준의 가이던스보다 물가가 훨씬 높게 치솟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를 했어야 했다. 인플레 억제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 역시 중요시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. 그러니까 인플레 억제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 안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신경 쓴 다음에 연준이 그렇게 빠르게 금리를 못 올릴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. 근데 실제로는 인플레 억제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긴축적인 기조 때문에 금융시장이 좀 많이 망가졌던 게 실수였다라고 좀 되짚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변곡점을 맞추려는 시도보다는 만들어진 추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대처 전략을 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이다.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이번 아시겠죠? 인플레이션이 뭐 30년,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. 네. 그럼 그 사이에 경험을 해본 사람은 없다라는 거거든. 뭐 3, 40년 동안. 뭐 저도 뭐 제가 뭐 어렸을 때 빼고는 경험한 적이 없고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30년 동안 인플레가 안 왔으면 앞으로도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인간들이 하는 그런 이제 형태의 생각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이 정도 이렇게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처럼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생각의 사고의 틀이 아니었나. 저도 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다른 분들도 대부분은 아마 10명 중에 뭐 9명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. 네, 그렇게 좀 위안이 되네요. 실제로 그 마지막 멘트가 이 변곡점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건 좀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. 누가 바닥을 맞출 수 있겠어요? 경험상 쉽게. 뭐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뭐 하락한 거를 맞추신 분들 있잖아요. 뭐 근데 또 상승 쪽으로 가면 또 못 맞추고 항상 또 올라가면 욕 먹고 항상 그럽니다. 경험상 보면 뭐 계속 뭐 내려갈 때도 맞추고 올라갈 때도 맞추고 그런 분은 없어요.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LG전자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창 21년도 초에 애플카 나오고 휴대폰 그 엄청난 적자 사업부 접고하면서 이 컨센서스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목표가도 막 계속 상향이 있었거든요. 거의 전 증권사가 LG전자에 대해서 좋게 리포트를 계속 썼는데 그때가 이제 고점으로 해서 21년도에 당시에 21년 초에 전망했던 21년도 연간 이익을 실제로 돌아보니까 그때 당시 전망치의 한 절반도 못했거든요. 그만큼 이제 시장이 너무나 좋을 때는 실제로 좋은 것보다도 훨씬 더 좋게 전망을 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업황의 바닥까지 왔을 때는 최근에 아마 반도체가 아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실제로 나쁘긴 나쁘지만 나쁜 것보다 훨씬 더 안 좋게 전망을 하니까 이 변곡점 이 주축의 양 끝단에서는 참 전망하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끝단을 맞추려는 노력보다는 뭐 추세가 지속되는 거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뭐 그랬을 때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게 좋다라는 요 신영증권 의견에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뭐 그렇게 또 어떤 예측을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뭐 해야 되는 사람도 있죠. 전략 부분을 담당한다든지 뭐
저희 같이 뭐 이런 시황을 한다든지 할 때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틀리면 뭐 틀린 거에 대한 또 이런 식의 어떤 자기 반성 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? 논리적인 근거를 대면 되니까요. 그래서 22년 나의 실수, 일단 저의 실수는 저번에 2달 전에 저기 2,480 갔을 때 좀 더 많이 현금화를 했어야 되는데 생각만큼 많이 못해서 좀 그게 저의 실수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까지 이제 뭐 고점 대비해서 뭐 한 800포인트,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뭐 그렇게 많이 빠질 거라고는 사실 생각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뭐 아쉬움이 좀 많이, 모든 투자자들의 실수겠죠. 네. 현금화를 제때 많이 좀 못했던 게 네. 예, 모든 투자자들의 뭐 실수. 이렇게 좀 빠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이제 예상이 있었거든요, 개인적으로는. 근데도 뭐 많이 팔진 않아서. 근데 뭐 괜찮습니다. 지금 뭐 별로 그렇게 사실 뭐 제가 이렇게 힘이 없는 거는 사실 장이 빠져서라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네. 빨리 얘기를 하세요. 22년도 실수. 저도 뭐 실수 많이 했죠. 저도 뭐 특히 이제 종목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뭐 거시 변수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이 종목에 속한 업황도 조금 안 좋겠지만 특히나 이 종목의 긍정적인 점에 너무 좀 초점을 많이 맞추지 않았나. 그래서 좀 주가가 좀 하락할 때 빠르게 좀 손절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것도 좀 굉장히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. 뭐 한다고 하는데도 부족한 점이 항상 뭐 이렇게 심하게 이제 어떤 뭐 쏠림이 발생하면 생길 수밖에 없죠.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요. 거기서 죽지만 안 하면 또 살아나니까 뭐 저희와 같이 또 하시면 또 다들 나중에 또 좋은 뭐 1년 정도 뒤에 뭐 내년 말 정도 되면 뭐 또 이렇게 좋은 얘기 나누면서 끝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지금은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다,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네. 감사하겠습니다. 반대로 또 내년은 기대됩니다. 그럼요. 네, 주식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제일 많이 빠졌다는 거 아닐까요? 여기서 제가 변곡점을 예측을 한번 하자면 상저하고로 네.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틀리면 제가 내년에 이맘때쯤 다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김학규 센터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좀 선정을 해보면요, 건설 섹터 박세람 군 여기도 한번 모셨었거든요. 공급은 부족하고 부동산은 영원할 줄 알았네라는 코멘트를 남겼는데요. 21년도 11월에 22년 연간 전망 자료를 좀 냈었는데요.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상승이 지속될 걸로 봤다라고 합니다. 모두가 뭐 그랬지 않았을까요? 대부분이. 네, 당시만 해도 이제 완만한 인플레 그리고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. 건설업 분석을 시작한 2015년 이후에 상승만 했기 때문에 그 관성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, 예, 이런 회상을 좀 하셨고요. 23년도 전망에선 건설업 혹한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혹시나 인플레가 빠르게 잡힌다면 금리 인하로 기조가 갑자기 한 번에 좀 확 바뀜으로써 부동산이 반등할 수도 있는 일이다.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꺾일 수도 있다는 유연한 마음을 갖는 것임을 상기한다라고 했습니다. 다 마지막에는 굉장히 주옥 같은 멘트로 좀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럼요. 반송할 때는 이런 또 좋은 멘트를 마지막에 해줘야. 사실 투자자한테도 이 유연한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또 유연한 거, 이게 또 사실 갈대 같은 거라 뭐 사실 유연하다는 게 사고 파는 거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좋아졌을 때 좀 나빠질 것 같을 때 바로 팔아야 된다, 이런 의미잖아요. 그게 또 쉽지도 않거든요. 네, 어렵죠. 큰 어떤 추세 상승장에서는 또 소탐대시라는 또 그런 흐름이 있는 거라서 이게 뭐 무조건 또 유연한 게 좋은 건 아니고요. 컨빅션하고 편견은 또 이게 비슷한 거지만 또 이게 좀 의미에 따라서 조금 다른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또 잘 사용해야 되는 그런 또 그런 무기들이 아닌가,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마지막으로 항공 섹터 담당하시는 엄경화 연구원도 앞서간 시장에 대해서 좀 간과를 했던 점에 대해서 좀 해상을 했습니다. 코로나 기간 동안 해운 업체들은 특히나 이제 특수를 누린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었었는데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항공주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었다. 하지만 항공주들은 화물 운송 시장처럼 이 코로나 영역에 영향을 받을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항공주 가치 상승을 전망한 데 있어서 틀린 이유였다라고 좀 해상을 했습니다. 또 이제 다수의 유상증자
투자로 인해서 시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매출 회복을 넘어서 이익까지 지속 가능함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. 여기 오신 분들만 제가 의견을 좀 뽑아봤습니다. 네, 뭐 다른 분들도 많은데 8분인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뭐 다 이렇게 합하면 영원한 건 없다. 뭐 항상 반전이 있고 계속 뭐 좋은 것도 없고 계속 나쁜 것도 없다. 그 내용이 뭐 그 어떤 그런 내용을 관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쵸, 지금 뭐 전기차나 이런 것들도 영원할 수 없거든요. 뭐 경기 침체가 오면 아무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테슬라나 다 영향을 받는 거니까요. 다른 부분들도 아마 그 올해 굉장히 이제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었잖아요. 원유라든지 천연가스, 지금 천연가스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데 아마 지금 어떤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면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내려갔을 겁니다. 그래서 아마 전쟁이 끝나고 그러면 생각하는 것보다도 원자재 가격은 굉장히 박살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한 건 없습니다. 지금 좋은 것도 빠질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럼요. 네.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. 네. 그리고 오늘 사실 국고채 금리가 어제도 상승했지만 10년물, 3년물이 8bp, 5bp씩 좀 상승을 했는데 일단 단기 자금 시장은 조금 안정세로 가고 있는 흐름을 일단은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. CD 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4% 넘겼습니다. 그때가 2008년도 말 이후로 14년 만에 4%를 넘겼었는데 최근에 3%대로 좀 하락을 했고요. 27일 기준으로 이제 CD 금리가 이것도 트리플 A급 시중은행이 발행한 91일물 기준입니다. 3.98%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 아직 뭐 3%까지 내려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직도 좀 높은 금리긴 합니다. 그리고 CP 금리 같은 경우에는 A1 등급이 91일물 기준으로 보면 28일에 5.2%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최고는 5.5%대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고점보다는 조금 내려가는 흐름을 좀 보이곤 있고요. CD 금리는 이제 은행이 발행하고 CP는 이제 기업이 발행하는 거라서 요 두 개의 차이가 벌어지면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의미인데 이 격차가 150bp까지 올라갔다가 120bp까지 최근에는 조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위기가 해소됐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굉장히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. 자금 시장도 심리적인 요인이 커서 일전에 한번 그 10월달에 그 레고랜드 네. 그게 뭐 촉발시킨 거라 뭐 어차피 최종 대부자인 정부가 나서면 어느 정도 더 심리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이후에는 뭐 서서히 뭐 안정되는 거는 뭐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. 근데 아직도 뒷단에서는 이 건설 업종 중에서 뭐 중소형 건설사 그리고 다소 조금 더 큰 건설사들도 이제 지방 먼저 좀 부도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신용 등급이 좀 내려가는 신용 등급 전망도 같이 내려가고 이런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아직도 조금 위험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내년 그 20조 원 정도 PF 만기가 이제 상반기에 있는데 그거를 잘 또 정부에서 지금 나서서 좀 조치를 하려고 한대요. 그거에 관련해서 회의를 좀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. 그거를 잘 넘기면 뭐 자금 시장 쪽에서는 큰 뭐 문제는 없지 않을까. 뭐 잘 넘기기 쉬울까요, 그게? 그 부분하고도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이제 뭐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계속 뭐 다주택자 추가로 이 뭐 어떤 집 구입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게 미분양 발생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니까요. 뭐 둔촌주공 같은 것도 이제 전매 제한이라 10년 거주 뭐 2년 하여튼 뭐 전매 제한이 있거든요. 네. 그것도 이제 그 소급해서 풀어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그것 때문에 이제 계약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풀어주면 또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그런 좀 뭐 분양이라든지 그런 걸 좀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다 많이 떨어졌던 장이었는데 게임주만 좋았죠. 오늘 네네. 중국에서 외자 판호를 대거 발급을 했습니다. 전일에 중국이 이제 한국 게임 7개 정도를 포함한 총 44개의 외국 게임을 허가를 했고요. 허가받은 게임사는 이제 스마일게이트, 넥슨, 넷마블 뭐 등등이 있었습니다. 다올투자증권에서는 그동안 좀 중국 정부가 이 보수적이었던 이 폭력 그리고 사행성 게임 이런 것들도 좀 허가한 것을 두고 중국의 게임 산업 정책 기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좀 큰 변화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. 추가적으로 한국 게임 수출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.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. 이번에 평가는 괜찮아요. 이번 그 판호를 해주면서 뭐 애널리스트 평가는 괜찮은데 이건 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. 뭐 그렇죠. 조언을 해주고 그래서 뭐 어떤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이제 런칭을 해주는 걸로 바꿔야 뭐 딱 맞췄을 때 아 이거는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사전에 좀 알 수 있어야 이게 뭐 가시성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 그렇죠? 중국이 그렇게 안 해주겠죠.
중국이요. 예, 이걸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게 참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어. 이게 또 안 해주면 또 그만이잖아요. 이렇게 해줬다가. 네, 그래서 오늘 뭐 넷마블은 18%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. 데브 시스터즈 10%, 뭐 카카오 게임즈 6%, 넥슨 게임즈도 3%대 반등을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중국인들이 이제 의약품을 좀 전 세계에서 싹쓸이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. 위드 코로나로 좀 전환을 하면서 확진자가 지금 중국 내에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. 아직 뭐 통계는 안 내겠다고 했지만 굉장히 많이 뭐 몇억 명이 이렇게 막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. 특히나 이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요 코로나 치료제가 중국에서 허가한 지금 유일한 외국산 치료제인데 품귀 현상을 겪고 있고요. 특히나 중국 부유층들이 좀 많이 싹쓸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반인들은 요 약을 구경도 하기가 좀 힘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의약품 대란이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지금 이 편의점에서 약을 싹쓸이하는 사례가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국내에서도 하남시 약국에서 중국 보따리장이 감기약을 한 뭐 해열제랑 해가지고 한 600만 원어치 싹쓸이 해갔다고 합니다. 네, 이건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. 옛날에 뭐 중국이 뭐 우유를 많이 먹으면 또 뭐 우유 가격이 오르고 치즈 많이 먹어서 치즈 가격이 엄청 오르고 옛날에 몇 번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. 항상 중국이 뭐만 이렇게 하면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큰 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2억 명, 3억 명 걸리면 얼마나 많은 지금 의약품이 필요하겠습니까? 뭐 텅텅 비었잖아요. 매대가 중국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약국 같은 데가 텅텅 비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약국은 근데 대박 났네요. 하루 만에 한 명한테 600만 원치 매출을 올렸으니까. 그러니까요. 근데 이 많은 재고를 다 갖고 있었는가? 그것도 신기한데. 보통 약국은 이렇게 갖고 있질 않는데 미리 뭐 주문을 한 건지 어쩐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. 네.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옛날에 이제 마오타이주 같은 게 굉장히 귀한 선물이었는데 이 마오타이주보다 팍스로비드가 더 탐나는 선물이 됐다라고까지 그렇죠.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가치라는 게 뭐 그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요즘 뭐 술 먹을 때가 아니죠. 그러니까요. 네, 코로나부터 치료를 해야겠죠. 그리고 가격도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. 중국 내 일부 사립병원에선 5일분치 코로나 치료제를 한 상자에 150만 원에 팔고 있다고 합니다. 미국하고 이제 수입할 때 협상했던 가격이 2배 이상 정도 되는 가격까지 좀 많이 급등을 했는데 그런데도 지금 물량이 없어서 못 구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. 일단 참 시장이 어려운데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게 언제 이게 끝날지를 모르겠어요.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좀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실제로 경기 침체가 좀 이루어지는 게 보여야지만 좀 이게 좀 하락세라든지 어떤 매도세가 좀 끝날 것 같거든요. 개인적으로. 근데 그게 사실 1분기인지 2분기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좀 시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알 수가 없었어요. 네, 참 불투명한 상황인데 어쨌든 22년도는 이렇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됐는데 23년도는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뭐 네. 한편에서는 23년도가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금 저번에 이제 했던 거는 거의 안 샀어요. 안 사고 솔직히 사기도 싫고 당분간은 그냥 안 사려고요. 네, 안 사기로 했습니다. 하여튼 그렇습니다. 네, 참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. 저희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23년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. 안녕.